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장단은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차라리 상복을 입겠다고 했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쪼개진 여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를 열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체포 과정은 정당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관 등을 협박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인 과정에서 다쳤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방금 전 열린 개원식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9월 1일 정기회의 여는 날 한복을 입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제안문도 보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두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국회 개원식 영상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국회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 어두운색 계통에 이제 근조 리본까지 달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채까지 준비를 했고 뭐 사진 찍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며칠 사이에 한복을 다 구해가지고 일단 입고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한복 대여가 쉬워서 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통 의상을 한번 입고 국회 개원식을 해보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통합, 협치의 의미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입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나와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망한 것도 아닌데 예. 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협치하고 또 때로는 싸우면서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꾸 민주당을 향해서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인지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채 폭주하고만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국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상복을 입고 나타난 저 모습이 정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애초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여기 크게 동참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복 입겠다고 하니까 그게 반발로 해가지고 더 많이 입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한복에 그렇게 잘 입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찰나에 또 국민의힘에서 다 상복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선 것 같고요. 예. 다만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등은 입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저 뒤에 화면 보이면 안 입었네요. 그렇죠. 예. 아마 뭐 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협상 같은 거 있었을 때 예. 편리하기 위해서 입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다 같이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좀 희망이 날 것 같은데 예. 조금 경제적으로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다시. 예. 그런 측면에서 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지 않았고요. 개별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보신 대로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한복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뭐 최 의원님 오늘 저 한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걸로 따라가지고 약간의 좀 성향도 뭐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입었네요. 예, 개혁신당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입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한복이란 게 우리 전통 고유 의상이고 국회 개원식 때 그런 의상 입어서 예. 외국인들이 뭐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뭐 숙청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저렇게 예쁜 옷 입고 우리 전통 의상 입고 모두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예. 저게 또 다 안 입고 절반만 입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쪽 개원식만 된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저는 국회를 오래 출입했습니다마는 국회가 지금 2025년도에 9월 정기국회를 맞는데 예. 저는 해가 갈수록 국회가 더 엉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출입했을 때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여야 예. 의원들이 저녁에 만나서 소주잔도 기울이면서 아 오늘은 우리가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은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뭐 그때도 그랬고 90년대 뭐 아니요 2010년도 문재인 정부 초반이나 예.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게 워낙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예.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보기보다는 상대를 일망타진의 상대, 절멸의 상대 이렇게 예. 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쪽은 한복, 한쪽은 상복 이것이 바로 오늘 국회를 정확하게 대비시켜주는 장면이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언짢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오후에 뉴스가 우리 뭐 미국 관세 때문에 우리 수출이 굉장히 줄었다는 그런 예. 뭐 뉴스가 나왔고 오늘 오후에는 굉장히 우울한 경제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개원식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직도 국회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예. 저 사람도 우리와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닌가.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국회의 모습인가. 국민들께서 오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이 상복을 또 근조까지 달고 올 정도의 상황인가? 왜 굳이 상복을 입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자고 해도 그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토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도 민주당 반대로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당 모두 청개구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다. 지금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하면 형님이 내밀어야 됩니다. 여당이 형님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제가 국회를 보면 언제든지 여당이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내밀어야 국정 성과가 나옵니다. 국정 성과가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면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를 좀 부르셔서 좀 야당과 어깨동무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좀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갓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한복은 뭐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나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양복만 입고 오다가 예. 한복 입다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겠죠. 또 상대 평소에 봤던 국회의원의 모습도 다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진도 찍고 한 것 같은데 실은 오늘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었으니까 저 갓도 실은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카디언 데몬 헌터스 이 넷플릭스 영화를 예, 예. 보면 이 사자 보이스 악령이 저 갓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구에 아주 악한 기운을 들이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갓은 저 상복에 국민의힘이 좀 입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게 농담조로 말씀드리고요. 예. 과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싸우기도 하고 밖에서는 대화하고 형님 동생하면서 소주도 마시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갔는데 요즘 안팎에서 싸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당연히 형님이 좀 더 관대하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집권한 지 두세 달밖에 안 했는데 계속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동욱 당대표에게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다자회담은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양자회담으로서 회담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화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더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망가지고 탄핵으로 망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굉장히 대화하기 힘든 시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민주주의가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뭐 여당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개원식 의상을 두고 여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그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는 상복 입고 그 참 모양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대비되니까요, 양쪽에. 네, 아니 한복도 좀 그렇고 예. 상복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막 캐대원 느낌이던데 저는. K대원? K-팝 데모는 었어요 네, 한쪽에서는 한복 입고 한쪽에는 상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사자 보이 쓴 거고. 국민의힘이 오늘 상복 차림으로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상복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께 여러 가지 웃음도 선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승훈 부위원장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안을 한 거니까. 제안한 기획의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안 하는 게 맞죠. 한복을 입는 게 통합과 협치, 예. 그리고 다양성. 지금 뭐 한복의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색깔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 다양하자고 한복 입고 왔더니 한쪽에서는 검정색으로 통이라고 왔잖아요. 이것들은 결코 좋지 않고 저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정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국민들께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글쎄 오히려 조금 대립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전한길 씨가 지금요 내년 지방선거 있죠. 공천에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다음에 당대표 뽑거나 국회의원 공천할 때 여러분 당원들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우리가 원하는 도지사, 우리가 원하는 시장 이런 사람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 의원님, 저희가 앞서도 이 부분을 조금 뭐 안 좋게 전망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선거에 뛰는 사람들은 한 표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오고 있다. 일단은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럴듯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 뭐 저는 전한길 TV를 저분이 운영하시니까 전한길 TV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가 뭐 MBN도 사실 정규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각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게 안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예. 전한길 씨나 우리 저 진보 진영의 다른 뭐 유튜버들도 워낙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거기에 나오면 또 인기를 얻어가니까 예. 거기에 또 몰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정치의 비애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를 해석할까? 국회가 상복과 한복과 나눠졌듯이 국회가 정상적인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기능을 못하니까 국민들께서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을 기울이면서 거기에서 욕망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댓글을 달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유튜버들은 또 독자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국회는 공전하고 그러니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정치 비용만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가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역할을 못하니까 저런 유튜버들이 계속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상 정치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 정상 정치를 하는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이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 저런 분노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지금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전한길 씨도 그런 거 안 할 것이다. 장 대표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이번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는
정당의 대표니까 제가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정치는 또 정당 정치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 정치가 계속해서 유튜버에게 휘둘린다면 예. 그건 또 정당 정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는 유튜브들로부터 조언은 받겠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그리고 그 경로를 타서 그렇게 가진 않겠죠. 아마 장동혁 대표가 여러 생각을 규합해서 그러니까 예. 뭐 정당 정치는 다원주의가 또 생명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목소리도 듣고 심지어 뭐 김어준 씨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예. 해서 제대로 보수 정치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인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할지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리라고 보고 저 뭐 전한길 씨가 저렇게 하는 건 유튜버로서의 너스레죠. 저 과장 정치죠. 너스레 과장 정치 안 하면 저게 유튜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정당을 이끄는 사람들, 정당에 몸담은 사람들은 잘 조정하고 통합해서 예.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상적인 정치를 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동시에 전환기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 대표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은 그래서 이 구독자들이 책임당원이 되면은 광역시장 대통령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 이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장동혁 대표에게 오히려 들으란 말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부탁 안 해도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장동혁 대표도 만들었고 내가 장동혁 대표 위에 있어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이 80만 정도 당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예. 투표를 한 5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40만 당원인데 지금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가 52만 명이고 52만 명. 예,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당원에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가 공천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지금 당대표 후보 과거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환기 씨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환기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들에게 투표하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듯이 앞으로 더 구구적이고 더 강성 메시지를 내고 더 전환기 씨하고 친하면 당선된다. 뭐 이런. 근데 문제는 당선이 아니라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후보가 국민의힘 되는 거죠. 구청장 후보, 예.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데 이들이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전환길 씨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끊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정작 후보도 안 되고 당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되면 면회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환기 씨의 의사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이들은 결국에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유튜브에서 떠들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개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복원력이 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국민의힘 그 누가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유튜버가 사실 뭐 저희 같은 방송은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면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요. 진보 진영에서도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죠. 진보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요. 예.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라든가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거기 다 100만, 200만 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구독자. 그렇죠. 구독자 수가. 예. 그런데 또 여기에는 주로 민주당 당원들이 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것도 강성 당원들. 그러면 이게 언론,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들이 여기에 나가서 발언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좌표가 찍히면 그 사람들이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칭찬의 대상이 되면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견제해 주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조직이어야 됩니다. 이 조직이 어느 정도 견제해 주고 또 지금은 행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견제해 주면서 허위사실이라든가 일방적 비방 이런 것들은 좀 거슬러 주는 그런 체제가 유지돼야 되고 건전한 긴장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김어준의 뭐 뉴스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전환기 씨하고 국민의힘은 일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민심과 동떨어진 예. 그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하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최 의원, 지금 전환기 씨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구독자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 52만 명, 100만 명을 자신하는데 100만 명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00만 명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구독자보다는 요즘 또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회수. 그러니까 뭐 저분 라이브를 한번 하면 동시 접촉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이 보느냐? 그리고 저분이 라이브를 끝나고 나서 그 라이브를 잘라서 만든 화면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또 접속자가 얼마냐, 조회수가 얼마, 거기에 따라 영향력이 많이 좋아되는데 예. 뭐 저분 전환길 TV 뭐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요? 예. 뭐 저도 한 번씩 봤는데 네. 뭐 제가 저분 그 대학 시절부터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 그러세요?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 그 저 모습이 그 한 30년 전 그대로예요. 그 대학 시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최 의원님 대학 시절에 예, 봤던 예,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분이 그 원래부터 저렇게 쇼맨십이 있고 그 좀 정의감이 좀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래서 좀 바른 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리더십도 좀 있고 해서 그 뭐 옛날 그 젊은 시절 모습이 지금 그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지만 예. 곁길로 간다거나 그리고 아주 딴 길로 간다거나 그런 예. 행동을 할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국민들께서 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분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회수 그리고 접속자 수, 구독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 너스레나 과장은 비롯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 그 과장까지 진실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과장과 너스레는 아마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구별하실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이제 전환기 씨를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씨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고 오히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요? 그래서 좀 전환기 씨가 제가 봤을 때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닌가. 뭐 지방선거를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도부가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환길 씨도 본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예. 저희 당원들 중에서 전환길 씨를 뭐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또 전환길 씨가 보면 상당히 쇼맨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뭐 학원 강사를 할 때도 굉장히 인기 강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 당원들과 잘 뭐 맞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최 의원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결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뭐 가짜 뉴스 퍼뜨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오는 것은 그래도 김어준 씨가 약간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그런대로 자기 정도는 또 지킨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은 괜찮다. 그렇습니다. 비판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거나 좌충우돌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보수 진영에 대해서 경고도 좀 하면서 예. 그리고 좀 바른 말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분이 지난번에 징계한다고 했을 때도 뭐 제가 징계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징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예.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 무조건 징계 못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저분이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 잘 가는 길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지 더 오버하는 그런 예.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어때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밥보다는 더 큰 주먹밥 얘기를 했으니까 통합과 중도 쪽에 약간 방점을 찍는 워드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좀 보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께서 취임하시고는 우리하고 좀 결이 다르거나 내부 총질하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해놓고 예, 예. 요즘은 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변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좀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채찍을 들겠다고 한 것은 선거 전략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모두를 아우르고 가야 하는
리더의 입장이 됐으니까 선거 때와는 다르죠. 선거 경쟁은 이제 끝났고 이제 당을 경영하는 그 진로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는 모두를 품는 그런 대표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소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예. 한 명이라도 도려내야 될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예. 어깨동무 행보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이요.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저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고위 회의란 말이에요. 이건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의견, 공식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은 저런 것들이 전한길 씨 등 유튜버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저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전 최고위원이 저 발언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저분이 속으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 이건 내란이 아닙니다.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냥 가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한 건지 솔직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렇게 겉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저런 소신에 없는 발언을 해야지만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예. 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밤에 절도하듯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한 거잖아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총을 들고 장갑차가 들어간 등 이런 행동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그냥 아예 그냥 이미지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금두꺼비를 받았네, 뭐 브로치를 받았네, 목걸이를 받았네, 명품을 받았네 이러고 있는데 알선수재 뭐 모든 청탁의 창구가 김건희 씨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는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다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국민의힘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지금 예. 저 발언을 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안 되겠다. 예. 제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취지의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그 자체가 현재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벌써 최근에 몇 차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명을 내나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최고위원에게 경고라든가 이런 발언을 제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주주의가 좀 어떤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또 다원주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발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때마다 제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앵커님 계신 상태에서 발언하다가도 좀 흠말이 나오면 바로 예. 앵커님께서 그 현장에서 또 제지를 하거나 또 요것은 잘못됐다고 또 오류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발언을 사전에 막지 않고 항상 좀 흠말이 나오면 그 뒤에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말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정당은 그것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냐 이것은 대변인이 정리하는 것도 그 당의 정상적인 진행 방향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8월 22일 날 끝났으니까 예. 선거 경쟁에 몰입했던 김 최고위원이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요? 예, 저 뭐 김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저하고 만났는데 포옹을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그래요? 포옹을 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실 뭐 그 원내도 아닌데 예.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이번 선거 경쟁에서 굉장히 좀 가슴이 뛰었고 예. 아직도 흥분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그 선거 경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예. 그리고 언론을 여러 가지 좀 스크린하다 보면 말의 상한선 그리고 말의 하한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예. 비상식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상으로 돌아올 예.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정도 발언은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당에서 또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순화하는 것이고 어쨌든 김민수 최고위원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예. 다시피 선거 경쟁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아서 조금 과한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당이 선거 예. 경쟁이 끝났으니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발언에 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저는 뭐 아니 왜냐하면 석방이나 탄핵의 문제는 누군가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국가의 한 기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석방이야 뭐 그 피고인이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렇다 보면은 뭐 석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이 반드시 내란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또 평가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재판하는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일반 상식에 지나치게 뭐 과한 발언이었다면 앞으로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자제할 것이다 쪽에 표를 던지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번 주에도 만나는데 조금 순화하는 그런 예. 표현을 이제 건의하겠습니다. 네. 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건전한 상식을 그렇게 가진 가야 된다? 네, 최고위원이기 예. 때문에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감정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제 장동혁 대표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 일단 들어보고 한번 맞물려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죠.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지금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식과 민심에 맞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는 당심이 결정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반된 용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나흘이 흐른 게 아니고 나흘이나 흘러서 지금 이제야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한 분 정도, 김근식 최고위원 한 분 정도는 내보냈었어야 되는데 한 분도 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조경태 그 의원께서도 지금 뭐 사실 결선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개 입장에서는 과연 개파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거의 뭐 무기징역 정도 받은 것 아닌가. 굉장히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굉장히 수학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예. 한 대표께서 나흘이나 좀 고민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예. 그 고민 끝에 이렇게 뭐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시일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다. 한 전 대표는 사실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도 저는 대리운전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이요? 직접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직접 운전보다는 예. 내 개파, 조경태 그리고 뭐 좀 김근식 뭐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대리운전에서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차를 한번 몰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모두 허위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체제에서 장동혁 체제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가을이 시작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끝에 이렇게 나흘의 장고 끝에 내놨는데 그런 메시지도 매우 약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저는 전당대회장에 찾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7년입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다투면서 예. 그 경선했는데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니까 바로 손잡으면서 승복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수락연설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패자는 빨리 가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나흘이 너무 늦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아이디어가 좀 고갈된 것 아닌가.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 어쨌거나 보수의 자산인데 물론 자기가 재기하려 노력하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좀 상처가 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전당대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사형 선고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이승우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왜 패자죠? 링에 올라가서 싸웠어야 되잖아요. 링에 올라가지 않은 거죠. 링에 올라가지 않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냐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링에서 싸우지 않았는데 패자다라고 보는 것은 안 좋고요. 예. 또 링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심판을 세워놨는데 거의 뭐 김문수 후보 쪽 사람을 세워놓거나 장동영 후보 쪽 사람을 심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게 뭐냐면 8대2잖아요. 당신 80%의 경선 룰이요. 민심 20%잖아요. 그러면 조경태 후보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동훈 전 대표의 패배라고 저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까지도 패배한 것을 보면 더 극우화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우물쭈물 통합을 어설프게 얘기할 때 장동혁 후보는 그냥 다 깨부수자, 내부 총질하지 말라, 다 쫓아내겠다라고 해서 표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당심은 강성 극우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고 중도 소구력이 있는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초기니까 이재명 정부를 좀 응원하기도 하고 또 투표를 하지 않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강성 위주로 가서 장동혁 후보가 된 것이지 이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지방선거도 승리할 거야. 그럼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는 없을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계속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완전 폭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국민의힘의 밭이 너무 극우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설 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예.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또다시 기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의 패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봅니다. 근데 최 의원님 앞서 그 장동혁 대표의 더 큰 주먹밥 결국에 최 의원님도 중도 통합 쪽으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런데 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끌어안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아도 크게 지지율에 올라갈 덧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곧 대망론을 가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대망론을 가동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자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나 경쟁자지만 장동혁 대표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 분입니다. 예. 충청도 분이기 때문에 영남에서 만약에 전략적 선택을 해준다면 충청 대망론을 갖고 대선 가도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리더십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권주자로 뛸 수 있는 대표냐 아니면 그냥 대표하다가 그냥 1, 2년 하다가 말 사람이냐 관력이냐. 이것을 본다면 이제 대권주자로 가는 대망론을 키우는 그런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장동혁의 진가는 생각보다 폭발력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 생각보다 빨리 뜨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일찌감치 좀 대표로 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김문수 대세론을 사실 꺾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김문수 예. 대세론을 꺾었거든요. 예. 이게 뭐 여러 의원들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누구를 보험을 이분도 밀고 저분도 밀고 이러더라고요. 한쪽에 가서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캠프에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이번에는 아리까리하니까 속된 말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수다에서 헷갈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불리한 악조건을 뚫고 장동혁 대표가 된 상황에서 그러나 되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 조건이 굉장히 좋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을 일찍 장악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원내이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로서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처럼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처럼 그러한 원내의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당을 장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곧 대망론을 키우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것처럼 당을 일찌감치 장악해서 빠르게 대권 주자로 올라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떨까요? 홍준표 전 시장 역시 원외 보수 인사인데 이런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죠. TV 홍카콜라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승훈 의원 일단 뭔가 지금 생각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좀 조기에 흔들리고 굉장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조기에 신당 창당의 동력이 있었을 건데 국민의힘이 망가지면서도 뭉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동력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보수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홍카콜라 TV가 상당히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 보수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는 그 소통 창구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유튜브가 편하잖아요. 1인 유튜버로서 잘 대화하면 실은 뭐 당대표 하는 것보다 더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 극우 이건 장동혁 대표에게 보내고 자기는 중도 보수는 자신들이 좀 가져가면서 향후 또 뭐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영입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홍카콜라 TV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가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토크쇼 형태로 하겠다고 하겠지만 정치를 몇 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정치 현안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정치 얘기 주로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 정치인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호남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예로 들어보면 이낙연 총리께서는 뭐 당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열혈 지지층이 계시는 호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서 다시 뭐 좀 재기를 하려고 하시지만 또 재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한번 이게 좀 무대에서 사라져서 다시 무대에 오르기에는 무대의 계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 정치는.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제가 뭐 잘 압니다만은 워낙 뭐 출중하시고 워낙 뭐 많이 아시고 그리고 말씀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제가 방금 예로 든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하고 다르죠. 진지하셔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은 뭐 말씀도 뭐 달변이시고 하기 때문에 더 조건이 좋지만 결국에는 지금 저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은 유효기간이 있고 그리고 무대에서 한번 사라진 정치인에게 관객들이 다시 표를 끊고 그 무대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대는 항상 새로운 신인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신인이 등장하는 무대에 관객들이 표를 끊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미 바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병은 이제 좀 원로로서 그냥 뭐 계셔야지 지금 홍카콜라 TV를 통해서 다시 현역에 복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별로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도 지내고 광역단체장까지 하신 분이 평론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복귀를 꿈꾸고 지금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이승훈 위원장 전망은 어떠세요?
뭐 복귀를 꿈꾸는 건 맞고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기는 세상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예. 국민의힘이 망가지면 자신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정말 국민의힘을 잘 이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예. 굉장히 구구적 발언을 하고 그래도 과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다니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굉장히 결집시켰거든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면 능력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아직은 1.5 정도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선수가. 그리고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며칠 전에는 굉장히 강성으로 갔다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지금 모습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뭔가 변신이라기보다는 좀 어정쩡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전한길 씨 등이 청구서를 내민다면 아니 내가 만들어줬는데 당신 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안 가? 왜 김건희 씨 구속 풀어달라고 얘기 안 해? 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내민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실력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모를까.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바닥이 거죠? 드러날 수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모셨다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껄끄럽죠.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데려오고 이준석 전 대표도 데려와서 파일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106명 가지고 내부 결집해가지고 완전히 결집만 하자. 106명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 힘이 없어요. 영입하면 아마 자신을 뽑았다는 사람들한테 또 배신자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장동혁 대표도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단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 체포했을 때 당시의 CCTV를 열람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민주당 의원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했던 거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체온 조절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아니고 1, 2차 때 모두 속옷 차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부상을 입었다? 이것도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은 확인한 것 같아요. 아니 뜬금없이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하러 오니까 갑자기 체온 조절이 필요해서 옷을 벗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차에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줄 알았더니 2차에도 속옷 차림으로 성명책을 읽으면서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또 뭐 의자를 들어 빼서 넘어지고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의자를 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어나서 변호인들 쪽으로 한번 걸어갔다. 그래서 큰 상처가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국민들을 상대로 좀 호도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거 국민들께서 보고 싶을까요? 저는 솔직히 보기 싫거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측면, 뭐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정말 국가적으로도 망신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저 CCTV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그래서 저 정도 수준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실은 공개 못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 국민들을 보기 민망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 의자체로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다수가 이제 교도 뭐 다수가 들어서 부상을 당했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이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최경철 대리인단이 그때 입장문 냈을 때 굉장히 격앙되고 좀 격한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요런 상황 예상 못했을까요? 뭐 어찌됐건 오늘 뭐 우려됐던 것처럼 그 영상 열람하였고 그리고 그 영상 열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을 하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싶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매우 큽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할 때도 뭐 아주 피해자의 모욕적인 상황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저희가 다 봤습니다. 기자들이 뭐 그런 모욕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 아주 끔찍한 사건에 그런 예. 모욕적인 상황을 봤습니다만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거 못 보게 합니다. 막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취재 과정에서 다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준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보장되어야 한다. 근데 뭐 저희는 이렇게 뭐 좀 그런 것까지 다 봐야지 낱낱이 파헤쳐야지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이게 보편적인 사고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숙청, 혁명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영어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외국인들이 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이미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하느냐. 그것은 인권 유린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해야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국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격마저 우리가 내팽겨쳐 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의아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특검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최순실 씨, 최서원 씨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 보면 최순실, 최서원 씨는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게 검사의 능력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최순실 씨를 강제적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예.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나오게 만들었다는 건데 약간 말장난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어떤 부하들이라든가 자기가 화가 나면은 그냥 막 화를 엄청나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로를 수시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특수부 검찰하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검찰 권력을 행사했을까요? 자신이 체포하고 영장 친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 같이 기센 그런 사람이 체포돼서 나오는 걸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왔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신은 끌려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법치를 강조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중적 성격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3년 만에 요 정도 수준으로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예. 이 평소의 어떤 모습들, 습관들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몸속까지 배어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을 내서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요게 이승훈 기자, 이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위반. 저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가면 저 위반이죠. 개인정보법 네. 위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갔잖아요. 아, 법에 정당성을 따른 절차이기 확보해서. 때문에 저게 위반한 것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네. 또 이걸 뭐 언론에 공개한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같이 국회의원들의 열람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 위법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볼 텐데
어제인가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약간 좀 특이한 방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현 일단 저 영상 보셨죠? 좀 특이한 형식인데 한학자 총재가 앉아 있고 교내 아나운서로 보이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종교는 뭐 저렇게 하는 모양이죠. 저는 뭐 네. 잘 모르겠는데요. 뭐 통일교가 워낙 큰 그 종교 단체이고 그래서 뭐 저렇게 하는 게 형식일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총재의 육성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 대리해서 음성을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 원래 저분들이 하는 관행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면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이 있어 보이고 좀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특검이 지금 해야 할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권성동 의원에게 돈이 건너갔다면 현금이 갔을 것인데 그 현금이 그 전달되었다는 그것을 증거를 찾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에 있어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돌아가신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을 쇼핑백으로 넣은 상태에서 받았다. 예.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3심에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그 정황뿐만 아니라 돈을 주는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 구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증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통일교가 줬는지 안 줬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렇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증거 어디 있느냐, 고 지금 대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증하려면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다. 수표가 건너갔다면 뭐 수표 번호 알면은 대번에 나오지만 예. 아마도 줬다면 현금인데 그러면 장소 특정해야 되고 시간 그리고 그 장소 시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영상 기록 이런 것들 특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일단 통일교에서 부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구증이 어떻게 할지 특검의 숙제인데 어쨌거나 뭐 특검이 잘 할 수 있다면 구증이 되겠지만 제가 과거에 봤던 사례들을 보면 현금이 건너갔다면 그리고 당사자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테고 그리고 2심, 3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증을 어떻게 할지 특검이 어떤 수사력을 발휘할지 뭐 굉장히 뭐 관건일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일단 한 총재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제 그 입장에서 강조한 거는 청탁 없었다. 그리고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교묘하게 보면 마치 청탁이 없었고 돈을 건넨 적이 없었다라고 들리는 것 같지만 예. 자세히 들리면 한학자가 지시한 적이 없었다예요. 한학자가 청탁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한학자가 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돈 전달은 됐을 수 있지만 내가 지시한 적은 없고 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애둘러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죄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구중이 쉬운 사건입니다. 쉬워요? 예. 왜 그러냐면 이 통일교가 또 독특한 게 돈을 전달하면서 다 증거들을 남겨놨어요. 일단 통일교에서 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 자신의 수첩에다가 큰 거 한 장 서포트한다. 그리고 식당에 어디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예. 또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그 돈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사진이 또 확보됐고요.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진술로서 권성동 지금 전 원내대표 지금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다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 가서 실은요 한학자 총재가 돈을 전달하라고 주긴 줬습니다만 자신이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예. 또는 지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한은 지금 진술 증거도 있고 돈을 준 증거 수첩 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구중은 쉽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더 편하려면 특검에서 이제 소환을 한다면 한 총재에게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세우면은 한 총재의 입장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전 총재의 금고가 있다는 거예요. 금고에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이 금고에 있는 돈을 빼낼 사람은 한학자하고 비서실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서실장의 동의 없이 한학자의 동의 없이 금고에서 매덕을 꺼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학자의 윤허, 예.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윤허가 있어야지만이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돈이 나오는 것인데 윤 전 본부장이 그냥 가서 돈을 빼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학자는 관련돼 있는데 저는 저 메시지를 낸 것이 특검에서 나를 불러 나를 만약에 부르면 나는 지시한 적도 없지만 윤 전 본부장이라든가 통일교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어. 예. 나는 성역으로 놔둬. 라고 하는 좀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수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체포안이 국회에 요청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이 내용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서 통일교에 방문한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죠. 그럼 최민 절차만 볼게요. 그러면 국회에서 한 다음 주쯤 이제 표결하는 거죠? 네, 체포동의안을 뭐 권성동 의원이 나는 체포동의안 뭐 가결이나 부결이나 이거 아예 부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예. 부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시킬 걸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참석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예. 본인이 뭐 나는 체포동의안 가부결에 관계없이 뭐 어쨌거나 법원의 그 구속 적부심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다 받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예. 한학자 총재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건너간 그 절차를 밝히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의 통신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아니고는 현금이 그 빼낼 수가 없으니까 예. 한학자 그 총재가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지시하였는지는 한학자 총재의 통신 수사만 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쉽게 뽑을 수 있는데 그 증거를 갖고 있느냐 말이죠. 그 예. 증거만 있다면 의외로 구정은 쉽지만 한학자 총재가 저렇게 부인한 것처럼 통신 수사에서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구정이 매우 난항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레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북중러 정상들이 다 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관심인데 일단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 감싸인 열사들의 초상 사진을 유가족들에게 일일이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합니다.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 최 의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해외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가 일단 모든 외신들의 관심인데 아직 출발했다. 이런 보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뭐 경호상 뭐 문제 때문에 출발 보도는 항상 국경을 넘어서야 나오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차를 타고 갈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그 뒷배를 좀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러시아와 친했다가 중국 쪽으로.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뒷배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내 사정도 매우 바쁠 것인데 지금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로 봐서는 지금 그 중국과 또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 예.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만약에 중국이 북핵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미국도 저렇게 우리 외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오늘 한복 상복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위기 상황임을 알고 정치권에서 좀 제대로 위기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요,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도 열차를 통해서 이동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4번의 방중 때 2번은 비행기를 이용했고 예. 그 2번은 열차를 이용했었죠.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보면은 단둥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단둥에 열차가 보이는 그런 호텔들이 지금 단속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안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그 선친들과는 다르게 비행기도 낯설지 않을 텐데 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기차가? 뭐 역대의 지도자들 북한의 수령들을 보면 일단 열차를 좀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열차는 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이 전용 열차와 특정 노선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것이 일종의 북중 관계가 역사적 연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다. 북중 우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김정은의 전용기라는 것이 참매 1호인데 예. 이거에 뭐 한참 오래된 옛 소련 때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보안상 가장 안전하게 관리된 루트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예. 결국은 중국 영토를 쭉 따라가게 되니까 중국이 당연히 나서서 이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도 열차를 선호한다 할 수 있죠. 그러면 한 20시간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중에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글쎄 뭐 오늘 밤 정도에는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열차가 김정은의 전용 열차라는 것이 시속 한 50에서 60km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북한 내부의 열차 상황과 철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한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간상 3일로 해서 일정을 맞추려면은 오늘 밤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동선도 관심인데 어젠가요 오늘 북한에서는 그 자강도 군수공장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파병대 북한군 것도 보도를 했고요.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자강도라는 것이 평양으로부터 해서 베이징을 가는 그 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해석들도 있는데 예. 뭐 그거보다는 미사일 공장 자체에 좀 의미를 두지 않았나. 특히 뭐 트럼프 이후부터인데요. 북한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미사일이나 핵 능력을 보여줄 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보다는 한국과 일본 이 정도를 공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 전술핵 위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은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들이 확실히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한테 전달해주는 그래서 나중에 뭐 미국과의 회담이 있더라도 이것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 군축 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과연 이번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가느냐 여부도 좀 관심인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만약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큰 사건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해외에 처음으로 주애를 데리고 가는 김주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특히 이번에는 뭐 중국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까지 26개국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후계자로 공식 인정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게 가게 되면 사전에 중국과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김주애의 동행을 받아준다면 북한의 4대 세습의 그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겠죠. 만약에 데리고 간다면 사실상 후계자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 자리가 워낙 외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데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김주애의 나이가 여전히 너무 어리고 예. 또 뭐 국제 무대에까지 노출할 경우에 권력 승계 문제를 너무 일찍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데려갈 것인가라는 것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어가면
북중 회담 이런 양자 회담이 있을 수 있고 북중러 다자 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북중러 회담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양자 회담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북중러의 삼각 협력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이 글쎄 계기가 돼서 뭔가 바뀔 수는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일례로 우리 2023년 8월 달에 한미일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고 진영 대립 신냉전이다. 그 당시에 뭐 중국의 공식 매체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일종의 냉전의 한기가 느껴진다. 그런 입장들을 밝혔거든요. 예. 그 후에도 중국이 한미일 협력을 갖고 계속 신냉전 진영을 추구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북중러 3개국만 모여서 따로 정상 간의 회의를 한다면 이것이 중국이 말했던 신냉전의 구도에 동의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26개 국가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3개국만 빼앗아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 그런 또 중국과 러시아 그런 양자회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막루에 새 정상이 서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까지만? 그렇습니다. 뭐 그 모습만 보이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을 초청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天安문 광장 막루에 뭐 이미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편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좌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쓸 그런 사진 한 장일 텐데요. 예.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저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충분히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자기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중국이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 본인이 불러야 김정은은 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북한의 영향력이 있고 한반도의 영향력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교수님도 뭐 위성락 실장은 좀 가능성 낮게 봤던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에이펙 회담과에서 좀 낮다고 보세요? 에이펙 회담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밝혔고요. 그 이후부터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접촉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들의 전략 노선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를 온다라는 것은 저는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전승절이 다자 외교 무대에 김정은의 데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전승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이벤트죠. 예. 거기에 비해서 에이펙은 정말 다자 회의이지 않습니까? 예. 이 회의와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행사와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방 생활하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지원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장거리로 와가지고 급수지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바닷물로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에서는 식수물은 서로 안 나오고 있고 벼 이삭이 올라와서 이제 이삭 안에가 연걸어야 될 시기인데 물이 없다 보니까 이삭 자체가 덜 발화되고 그 연글지를 못해갖고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가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릉에 총출동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모두 71대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할 것 없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소방차가 동원이 됐는데요. 강릉에 물을 길어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실제로 본 강릉 시민들은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살면서 물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서 변호사님 실제로 강릉의 이 가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예요? 일단 강릉시 생활용수의 87% 정도를 공급하는 곳이 이제 오봉 저수지인데 여기 저수율이 지금 1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릉의 물이 15%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속도라면은 20일쯤 지났을 때는 이제 저수량이 0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물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농업용수 공급은 전면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30일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이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서 이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뭐 대형 산불이라든가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그런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이런 재난 사태 선포가 있었는데 이런 가뭄과 같은 이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면 임 변호사님 지금 시민들은 이 상황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수치도 수치인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설거지거리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물 부족 사태 때문에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폐쇄된 상태고요. 일반 가정집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빨래와 설거지 몰아서 하고 있고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솔과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물티슈로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강릉에서 새로 문을 연 호텔도 있는데 사우나나 수영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임시 이 운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피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강릉 지역의 맘카페에 이런 글이 등장을 했는데요. 엄마들 사이에서 만약 단수가 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난을 가야 할 것 같다라든지 애들 키우는 집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빨래 같은 거는 모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동나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지금 일부 강릉 시민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물이라든지 또 즉석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 좀 준비해 놓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물 없이 씻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라이 샴푸라든지 아니면 샤워 티슈 이렇게 닦아내는 것들을 좀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좀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용수 2개소에 13,000톤.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계획에도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15% 줄이고 있으니까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요? 원수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을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돈 용량의 정수장을 만든 비. 정수장만? 네네.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 하고 기존 우리가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 강릉의 심각한 가뭄 상황에 대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질문을 했는데 이제 김홍규 강릉시장이
깔끔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회의에 앞서서 현장 시찰을 같이 갔었잖아요. 예. 이때 김 시장이 9월엔 비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안 왔을 경우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잇따라 보도가 되면서 일부 강릉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거나 뭐 일부는 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선배님 지금 관광지가 많잖아요. 이쪽에. 그럼 거기도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당장에 식수는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활용수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의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씻고 아니면 뭐 빨래하고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그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상당히 이제 무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국에는 이런 강릉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던 그런 관광객들 역시도 이런 관광이 쉽게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손님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이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오전에 제법 왔는데 강릉은 안 왔어요? 네, 이제 이번 비가 사실 전국에 내리고 또 내일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강릉은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34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강릉에도 비 예보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비의 양이 5mm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죠. 이제 이 양으로는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요즘 배달에 커피도 많이 시켜 먹긴 한데 이것과 관련된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배달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주 부산 수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피해자가 배달 앱을 통해서 커피를 주문을 했고 이게 배달 완료가 됐다는 알림과 함께 현관문 앞에 배달이 됐다는 사진, 인증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커피를 가지고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당하니까 이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달을 했던 배달 기사가 커피를 현관문 앞에 놓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에 다시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임 변호사 왜 이 배달 기사는 다시 가져갔을까요? 피해자는 배달 기사가 커피를 다시 가져간 걸 인지한 직후에요. 배달 앱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이 배달 기사가 이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을 완료하고 사진까지 찍었지만 그 이후에 보니 오배송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송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후 커피를 다시 회수했고 회수한 다음에 다시 오배송을 제대로 하려고 찾아가는 와중에 주문이 취소되어서 자체적으로 커피를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배송을 인지하면 다시 또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오배송됐다는 것을 알리고 주문 취소나 아니면 다시 배달해주겠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은 점이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절도죄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서정민 변호사 이렇게 만약에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결론이 난다면 커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나요? 네,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절도죄를 성립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달 기사가 음식을 이제 주문한 대로 그 집 앞에 둔 순간 사실 그 음식의 소유권은 주문한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인증샷을 찍고 다시 가져가는 것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실 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음식점 업주의 그런 음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횡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상 횡령죄로 또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뭐 절도죄든 혹은 업무상 횡령죄든 성립이 가능하고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까도 그렇지만은 배달했다는 거를 인증샷이라고 하죠.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전 고객에게 줬다는 건 안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뭐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벌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뭐 커피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그런 절도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무척 소액이다 보니까 뭐 다른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매우 가볍게 처벌에 끝날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어서 주문한 그런 고객에게는 일종의 기만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고 또 이러한 행위들은 한편으로는 업주에게도 사실 영업상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나 혹은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소비자 측 혹은 업주 측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줬다라고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보다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런 사례도 있지만 배달 기사분들이 곤혹스러운 상황도 많죠. 맞습니다.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달 기사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런 동선을 제한하고 지정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화물기사용 엘리베이터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토바이를 단지 내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입구에 세워두고 가장 안쪽까지도 좀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택배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출근해서 탑차를 열어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먹다 남은 치킨과 빈캔, 뭐 떡볶이 용기 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 굉장히 화가 났다.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영역에 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배달 기사에게 다른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했다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떤 형법상의 처벌이나 법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이것이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판단이 된다면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넣어볼 수 있을 것이고 차별이라 인정이 되면은 뭐 시정 권고는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입주민들 간에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건은요. 배우 이정재 씨가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는데 오히려 팬들이 화를 냈다고 하네요. 일단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LG 요즘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선수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LG 화이팅! 원래 연예인들 시구하러 나오면 환호해 주는데 왜 팬들이 분노했을까요? 일단 이날 경기를 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일부 야구 팬들이 배우 이정재 씨 때문에 경기 전에 LG 트윈스 선수들이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경기에 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요. 어제 잠실 야구장에서 LG와 키움의 경기가 있었죠. 근데 경기 시작에 앞서서 이정재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촬영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극중에서 톱스타 역을 맡고 있는 이정재 씨가 시구를 하는 장면을 찍는 촬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 실제 이날 경기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촬영을 할 때가 딱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촬영 때문에 선수들이 원래대로 이제 그라운드에 나와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외야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서라도 어떻게든 루틴대로 타격 연습을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관중석에 있던 팬들이 보고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면서 드라마 제작사 측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촬영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나요?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요. 전광판에 사전에 알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 입장에서는 경기장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6시에 정식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시 20분부터 40분까지 그라운드 및 좌석에서 촬영이 있다. 양해 부탁한다. 이런 전광판에 안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 것 자체가 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예. 나오고요. 운동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인공은 당연히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LG가 상승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런 상승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기록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중단되었기 때문에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예. 이제 위닝 시리즈라고 해서 이 프로 야구팀이 맞붙게 되면 3연전을 하게 되고 그중에 2승을 가져가는 팀이 이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기준으로 1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KBO 리그 단일 시즌 이 최다 신기록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패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록 행진이 멈추게 되었고 팬들 입장에서는 뭐 패배한 것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대기록이 계속될 수 있었는데 결국 드라마 촬영 그리고 이정재 씨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라고 예. 이제 더욱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원망을 받은 건데 사실 이정재 씨도 LG 오래된 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정재 씨가 시구를 앞두고 언론사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자신이 3년 만에 LG 트윈스 시구자로 나서게 돼서 설레고 떨린다. LG 팬이자 야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기운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팬심이나 마음과 별개로 논란에 휩싸이게 돼서 본인도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